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생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몇 년 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아픈 상처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제 부모님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갈망이나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봉사활동을 즐기시면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여성이 자원봉사할 때 올 것이 몇 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빨래도 섬세하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봉사활동을 할 때 그저 표면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인성에 매료되어 처음으로 다가가 표현했고 어머니 또한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 분은 남의 불우한 상황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며 주말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네요. 우리 함께 가서 복구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방학 중이잖아요. 민주, 장모님에게 잠시 맡기고 가보자. 여름에 태풍으로 손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모든 것을 떠나가서 힘을 보태주셨어요. 연말이면 언제나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를 하시고 텔레비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 무조건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제가 어려서부터 다른 이웃들을 돕고 자랐습니다. 민주야,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집에 가지 않고 뭘 하고 있니? 근처에서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치우고 있었어요. 민주, 너 정말 착한 모범생이야.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주워주고 노인분들이 리어카를 끄는 걸 보면 도와주기도 했죠. 초등학교 때는 품행이 단정한 모범 학생으로 여러 번 표창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빠와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걸 입으로만 하는 허풍쟁이였거든요. 나는 나중에 정치인이 될 거야. 정치인이 되려면 우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을 잘해야 돼. 정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아주 간단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 됐어? 막힘이 없는 말솜씨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섞어서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재주는 오빠가 단연 최고였어. 그래서 별명이 잔머리에 대가 였고 겉으로 보면 정치인 자질이 충분해 보였어. 그래서 여보, 민석이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말을 잘하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거짓말로 선생님을 속이고 보충 수업을 땡땡이 쳤대. 민석이의 꿈이 정치인데 정치란 원래 허풍도 떨어야 하는 거니까 봅시다. 아직은 철 없어서 그 모양이겠지만 차차 나아질 거야. 도한이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민석이는 뛰어난 정치인이 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될 것 같아서 겁이 나 겁 많은 오빠가 사기꾼이 되진 않을지 걱정했었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선미라는 친구와 친해졌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선미는 다리가 약간 짧아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리는데 선비는 체육 시간에 혼자 앉아서 저희들이 뛰어다니며 놀 때만 지켜봤어. 내 눈에선 선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처럼 보였어. 선미야, 내일부터 내가 가방을 들어줄게 라고 했어. 내 가방을 내가 왜 들어주냐고 라고 물었어. 당신은 다리가 불편하여 도와줄까 하고 나선다. 그래서 선미의 표정이 굳어지며 내게 노려봤다. 선미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는 두려울 정도였다. 그 눈에는 내가 다리 장애인으로 보일 것 같아서 동정하지 말라는 듯이 말이다. 삐뚤어지지 않으려 해도 그렇고 나는 멀쩡해. 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미안해.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선미는 자존심 상해해 나에게 어깨를 쿵 치고 걸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불편한 다리로 놀렸던 선미는 내가 그녀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 싶었다. 수분 후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다.
선미는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학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다리 불편한데 가방을 들고 우산을 들고 집으로 가기 고민스러웠다. 선미야, 같이 갈까? 웃으며 우산을 들어주자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널 동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하고 싶어. 선미는 그 말에 이해한 듯이 눈을 찡그렸다. 그래, 오해할 필요 없어. 고마워. 집이 가까워 매일 아침 선미를 만나러 갔다. 매일 같이 등하교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친구와 함께 길을 함께 걷고 독서실을 함께 찾아 공부도 함께 했어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줘야 했지만 동정하는 것은 안 돼요. 제 친구인 선미와 함께 다니는 절 본 엄은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고 나중에는 선미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어서 들어와, 너는 민주구나. 어머나, 넌 착하고 얌전하게 생긴구나. 선미는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요. 서로 도와가며 친하게 사귀길 바랬어요. 선미 어머님은 저희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선미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짝으로 지냈지만 대학에 갈 때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바빠지면서 선미는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대기업 공채에 도전했지만 두 번째로 실패하자 고민했어요. 계속 도전할지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해야 했어요. 계속 대기업을 향한 도전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안 생겨요. 어차피 결혼해서 직장 그만둔다면 작은 회사에라도 입사해야 하겠다. 만약 다시 실패하면 어디서든 받아주는 곳이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엄마의 말을 듣기로 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운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공기업 주최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였고 가장 큰 거래처는 땡땡공사였어요. 한 해가 넘도록 일한 민주 씨는 기획 업무에 능숙했어요. 이제 거의 혼자서 일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땡땡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대리가 이직하면서 업무를 맡게 된 것이죠. 며칠 뒤 사무실로 들어가 첫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하세요. 홍보팀 정경태 주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내가 하는 거죠. 겨우 2해 차림이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최 대리님께서 제 업무를 칭찬해 주신 적도 많았어요. 이제 함께 잘 해보겠습니다. 정주임은 웃음이 많아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맑은 목소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자주 마주치긴 했지만 특별한 대화는 벌이지 않았죠. 그는 꼼꼼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빈틈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나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내가 말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른 대행사에서 넘기는 행사나 이벤트도 따낼 수 있을 거예요. 행사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총무부장이에요. 그분 눈에만 들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리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기획사가 있었는데 로비를 했는지 얼마 전부터 슬며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 같은 큰 건들을 야금야금 챙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입장에선 고정 거래처를 파고 들어오는 경쟁사가 얄미웠지만 아휴, 딱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정주임이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자기 상사들의 스타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덕분에 최종 결재권자였던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결과로 올릴 수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게는 골치 아픈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직속 상사인 꼰대 같은 부장 때문이었죠. 부정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직원들에게도 공공적입니다. 라템은 말이야. 여직원들은 남자 상사를 하늘처럼 받들었어. 근데 요즘 여직원들은 상사를 거지 발사계처럼 여겨서 아주 우습게 봅니다. 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성차별과 성희롱에 느껴지는 농담을 자주 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상사는 여성 직원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자주 하며 업무를 지시할 때에도 은근한 성희롱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자주 했는데 이는 모두에게 불쾌함을 주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상사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부장님도 여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눈치챈 여직원들이 이를 참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정기직무 연수 준비를 위해 땡땡 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나를 만지고 지나가던 부정했습니다. 항상 겪는 일이지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기엔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정주임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부장님이 제 몸을 만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은 아니,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냥 칭찬의 의미로 토닥거려 준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민주 씨한테 사과해 주셔야 합니다.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그는 갑으로 모셔야 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계약 파기를 강요했을 때 부장도 어쩔 수 없었죠. 부장은 쪽팔리는 듯 얼굴을 벌리고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하청 계약을 전부 끊겠다고 했죠. 부장의 고약한 행동과 언행은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날부턴 사람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모습만을 보여주었죠. 정 주임님 덕분에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다른 여직원에게 손이 된다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손을 대는 걸 본 순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 말에 이해할 수 없는 웃음만 짓더라고요. 아니, 왜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소리야? 물었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만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정주임의 작은 행동도 특별해 보였고 나 또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2년 후 남편과 가까워졌고 몇 달간 밀당을 거쳐 연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부부는 취미가 같아야 한다며 당신도 골프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골프 같은 운동에 흥미가 없다며 반대했지만 남편은 설득하여 집에서 실내 골프장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점점 골프를 즐기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필드에 나가 즐겁게 레슨 받았어요. 또한 숨겨진 명소를 찾아 여행도 하고 2년 후 임신하여 귀여운 아이를 낳았죠. 육아에만 전념하며 아이를 키우는 삶을 일념했지만 고등학교 동창회장이 전화해 왔어요. 강민주 졸업 후 10년째 동창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 이렇게 될 수 있다니. 동창들과 연락 끊기로 결정했어. 미안해. 자식 낳고 정신없이 살아와서 시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었어. 아이고, 난리야. 너만 자식 있어도 나는 둘이야. 그래도 매년 연락은 꾸준하게 했고 동창회 준비도 혼자 다 해왔거든. 누가 시간이 남는 줄 알아? 그래, 솔직히 자식 때문에 시간 없다는 건 핑계야. 어쨌든 이번에 꼭 가야겠어. 이렇게 계속되면 너의 얼굴을 잊어버릴까 봐. 알았어? 하늘이 무너져도 이번에 꼭 참석할 거야.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었어. 보통 여자들은 30이 넘으면 사회생활에 바쁘니까 친구를 찾는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지.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가정에 받쳐져 더 이러지도 않았어. 하지만 너무 무관심했고 외로움이 밀려들어서 동창회에 참석했어. 어머나, 세상에, 민지야. 정말 오랜만이네, 선미야, 반가워. 10년 넘었다고. 그 정도야? 동창회에서 연락이 끊겼던 선미를 다시 만났어. 우리에게 뜻밖의 기쁨이었고 선미는 아직 미혼이라고 해. 나는 독신주의는 아니지만 아직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거든. 그냥 때가 되었으니 적당한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는 건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30 중반이야. 곧 40을 넘긴다고 해도 맞아 말이지만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이나 50을 넘겨도 필히 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나 어때?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더니 다리를 전혀 절지 않는 거야?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왼쪽 다리뼈를 늘려서 맞추는 수술을 받았어. 감쪽 같지? 학교 다닐 때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의사가 성장판이 다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3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 그때 너와 연락을 못했어. 정말 잘 됐다. 근데 너 얼굴에도 칼을 두드린 것 같아. 다리를 고치고 나니까 이제 얼굴에 욕심이 생기는 게 있지? 눈하고 턱을 살짝 튜닝했는데 티가 많이 나는지?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고 세련되어 보이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너도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난 잘 되었어. 다리와 얼굴을 굳힌 선미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활발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동창회 뒤에도 선미와 나누는 맥주집 이야기에서 서로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늦은 밤에 헤어졌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선미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되었죠. 선미는 패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엄마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내 일거리가 별로 없어.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할 일을 찾다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됐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취재를 하기 때문에 여행한다고 봐도 무방해. 다른 취미는 없어. 요즘엔 골프에 빠져 있어. 특별한 취미는 없고 남는 시간에는 주로 교회에 가 있어. 나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거든.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을 취미로 즐기는 모습이 느껴졌어.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자유를 즐기는 선미가 부러웠어. 선미야,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와. 우리 아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좋아, 언젠가는 꼭 와볼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성가시군요. 저는 아줌마가 되었나 봅니다. 제가 바빠도 너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볼게요. 잠시 후 선미를 집으로 초대했고 남편을 소개했어요. 서미디 반가워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안녕하세요. 혹시 성우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물어봤어요. 네, 제자랑 비슷하긴 하지만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한때 성우가 되어볼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죠.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매우 잘생겼네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닮았어요. 칭찬이 과하면 아부일 거 알죠? 처음 만나서 너무 매료돼요. 선미 씨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남편분이 외모에 반한 것 같아요. 여보, 선미 미혼이에요. 그래, 죄송합니다. 결혼하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만두세요. 선미의 외모는 자연적이지 않아요. 야, 강민주.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젠 장난 그만 가자. 어때요? 성형수술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네, 맞아요. 다른 취미는 없어. 요즘엔 골프에 빠져 있어. 특별한 취미는 없고 남는 시간에는 주로 교회에 가 있어. 나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거든. 선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을 취미로 즐기는 모습이 느껴졌어.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자유를 즐기는 선미가 부러웠어. 선미야,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와. 우리 아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좋아, 언젠가는 꼭 와볼게. 그런데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했죠. 어떡하지? 선미와 남편이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만 너무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선미와의 문자를 발견했죠. 앞서 열거한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선미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마음 아팠죠. 전 모르고 있었지만 둘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리액션을 보이며 여보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당신은 선미를 만났어요. 얼마 전 연락을 받아 자기 교회 행사에 초대되었는데 사정상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이해해 주세요. 왜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오해나 질투라도 이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미와의 관계를 조용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기혼자이고
그녀는 미혼이니까 오해를 받을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맞아요. 당신과는 친한 친구로서 계속 문자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둘 거예요. 며칠 후에 선미를 만나서 왜 남편에게 자주 연락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래요. 남편은 호감 가는 친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관계로 나아갈 생각은 없어요. 운명적인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남편은 제 이상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왜 자꾸 연락하나요? 남편 때문이라며. 하루에도 몇 차례는 문자나 전화를 건네주는데 그냥 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저 편하게 대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선미는 남편을 핑계 삼았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라 의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문자를 주고받고 교회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나 선미의 SNS를 살펴봐도 특별한 사실은 없었어요. 나는 괜히 신경질을 부리는 건가 생각했었지만 어느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때 뭔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의심의 눈길로 보니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어. 내가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 여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방으로 출장 가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출장을 가는 거야? 아, 그게 말이야. 나는 홍보팀에서 다른 사업팀으로 발령이 났어. 가장 이상했던 게 장기 출장이 자주 된다는 거였어. 아무리 부서가 달라진다 해도 한 달에 2~3번씩 출장을 가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어. 그러던 중 한 번은 땡땡시로 출장을 다녀온 후 선미에게 전화를 해봤어. 선미야, 우리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나 먹을래? 어쩌면 나 지금 출장 때문에 땡땡시에 내려와 있는데 서울 올라가면 연락할게. 그때 함께 먹자 이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남편과 선미가 같은 도시에 있으니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모든 게 수상했지만 물증이 없었어. 그러나 몇 달 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었어. 그날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난 그날 여직원들을 열받게 해서 퇴직한 부정한 직원 대리가 승진했어요. 부서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확실히 바쁠 거예요. 아, 민주야, 좋은 소식이야. 어떻게 지내? 자녀는 잘 지내지? 이제 어린이집 다니거든. 맞아, 그런가. 실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뭐라고? 내일 시간이 되면 알바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공사에서 주최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친구가 다쳐서 도와줄 사람이 부탁했대. 미안하지만 급하게 도와주실 수 있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정말 고마워. 알바비는 나가 챙겨줄게. 다음 날 행사장으로 가서 인형탈을 쓰고 아이들과 놀았어요. 한여름에 오는 열기 속에서도 살짝 찝찝했지만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이었어. 그런데 행사장에 나타난 남자를 봤는데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이었어. 옆에는 선미가 끈질겨 팔짱을 낀 채 있었어.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남편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다가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는 핑계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는 거짓말이었죠.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고 2년 놈에게 다가가서 싸대기를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후 둘은 키스를 하고 있는 건물 뒤편에서 발견했죠.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혼자 몸을 위해 선미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해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주기 전에 붙잡아 다질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며 내게 이야기했죠. 엔삼네트코어 내가 원하는 그게 맞는 거니까 당신이 나갔어도 미안하지 않다. 이혼 승인하면 그만둘게.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런데 이루다 한 일이 일어났어. 어제 헌치기가 있었어. 그걸 본 선미가 어젯밤에 당신을 찾으러 왔어. 가능한 말조심해야 해. 보이지 않는 미안함까지도 억누르고 이혼하자는 내 말에 핑계만 대면 되는 줄 알았지만 말하면서도 계속 흘린 눈물이 손톱에 다 달랐던 거 알아. 그때 난 충격이 받았어.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 이제 더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맞지.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는 없다고. 오지 말도록 바로 가는 경로 없잖아. 네가 그렇게 날 밀어내고선 나를 만나러 똑같은 길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애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 대체 어떤 걸 바보같이 그릴 짓을 한 거냐. 잘 사는 사이에 그만두는 게 비굴한가 했는데 나는 당신이 나를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렇게 컸던 줄 몰랐다. 그대의 목적은? 정말 그럴 일이야? 저 배에 태워 물을 난리친 남자. 우리 결혼하고 며칠 안 됐을 때 미천이 없을 걸 알고 쉬지 않고 개인 강사 어디든 그 지옥 같은 직장에도 밤을 보낸 게 있을까 봐. 그 볼장 다친 손가락도 고치러 가지 않았어. 또 무슨 잃어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네가 봐 바로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으려 했어. 결국 난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봤잖아요. 그게 되려 더 좋다. 마음씨가 착해서 봤지. 소꿉친구 시절 미국 계획을 대금으로 더해주던 너 많은 게 놀라웠어. 물론 다 알아. 아내가 잃은 바 이하다 하지 않은 채. 그 후 둘은 키스를 하고 있는 건물 뒤편에서 발견했죠.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혼자 몸을 위해 선미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해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주기 전에 붙잡아 다질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며 내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지. 이클립스 같은 뭐니. 어쨌든 당신은 페이크 비절런트. 아내가 그렇게 안아보는 얼굴에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건 참 안타까워요. 아셨나요? 당신이 이렇게 오기마어디어 카쉐이어 써니데일 동럽선은 있다고 했어요. 음록 10여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돌아보면 당신이 돌아온다면 이혼하지 않고 바로 가서 시인은재 검사에 임의로 개은하. 그냥 제게서는 구원받는 를 이 여자를 동럽선은 선은 이 여자의 되되 덜불덜되니기까 이론당당한 이런 거에 대 컨비니언스 셈 사이 닿으면 얼마나 더욱 추할까요? 있습니다로부터 그게 사랑대인 게 별인 사랑이 기념의 집작가요구는 됩니다. 입시진 못한다는 캐스케이딩 쌤이 아카브로 온 미담은 있습니다. 같게 쓴 그 구걸 있습니다. 지친 너인 것에다 정답 연극의 아리아께 꾼게나고 하지. 남편과의 불행한 이별 후 선미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 후 둘은 키스를 하고 있는 건물 뒤편에서 발견했죠.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혼자 몸을 위해 선미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해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알려주기 전에 붙잡아 다질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며 내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지. 이클립스 같은 뭐니. 어쨌든 당신은 페이크 비절런트. 비록 바람을 피운 유부남과의 사랑이었지만 선미는 아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바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했다. 첫 만남부터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고 남편만을 바라보았다. 선미의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고 남아서는 친구로서 아내와 아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선미녀는 자신의 말에만 집착하는 태도로 충격을 주었다. 분노에 휩싸인 채 욕설을 퍼부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친구라면 축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고민 끝에 주머니 속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보라며 선물을 풀어보았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불안함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화되었다. 남기고 싶지 않았던 상처와 눈물을 남겼지만 결국 마음을 바꿨고 선물이 마음에 들어 기쁨을 느꼈다. 차라리 용서해주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뭔가 좋은 게 생겼나 봐요. 하지만 우리는 곧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때려들며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여보, 이제 이혼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아들 준호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없이 그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 절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미안해하며 머리 숙이고 그저 나가버렸죠. 이제 우리는 선을 긋기로 했어요. 마음을 다잡았어도 눈물이 멎지를 않아요. 그러자 아들 준호가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혼을 막고 싶었지만 선미는 계속해서 자극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매일 올렸죠. 분노하여 결국 이혼을 선언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SNS에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치거나 바다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복수의 기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화가 풀려 역겨운 느낌이 느껴져 토가 올라올 뻔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찍은 사진을 골라 매일 올렸더니 며칠 뒤 선미가 열이 난 것 같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누워있는데 왜 힘들게 버티고 있냐? 이혼하자라고 했어요. 선미는 내 SNS를 매일 들여다보더군요. 예상대로 행동해주는 선미를 기다릴 필요 없이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집에 와 뭐라고 남편은 의아해하면서도 집으로 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회를 준비하여 저녁을 차렸어요. 생일 축하해. 넥타이를 준비해뒀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기 위한 작전이라 생일 축하는 필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두 사람 사이 방해할 생각 없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 지금 한 말 정말이지? 난 너처럼 거짓말 같은 거 못해.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진다는 식으로 막 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잔뜩 경계하던 선미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뒀습니다. 아마도 그래? 이제 파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펼 수 있겠냐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아버렸던 거죠. 둘은 선미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죠.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선미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 역시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정도는 나도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까짓 위자료 주면 그만이야. 선미는 소송을 당하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판 결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우리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재판이 끝난 뒤에 선미는 절 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선미 생각대로 이게 끝이 아니었죠. 1년 뒤에 다시 소송을 했고 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죠. 그러자 놀란 선미가 당장 달려왔습니다. 내게 또 뭘 하는 거야? 이미 위자료를 주었는데 왜 또 소송을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난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법을 좋아해. 위자료를 주기로 약속했으니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선미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버텼다는 게 쟁점이야. 대한민국의 법을 학살처럼 보는 모양이야. 그냥 두자.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선미가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틴다는 건 고민이 많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뭔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오빠는 재주가 많아. 계획을 잘 세우는 특기가 있어? 절대 이혼에 응하지 말고 한 번으로 끝내기 어려울 거야. 위자료는 불륜이 지속될 때 계속 받을 수 있어.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어? 어떤 사람과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재판을 받으면 끝나는데 서류만 작성해서 대변을 대신 하도록 해야지. 형식적인 것으로만 보여야 해. 그리고 둘이 함께 살면서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잡아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 돼. 명심해. 그 여자가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야지. 오빠의 말대로 이혼한 거나 똑같은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둘을 못 믿게 해서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모아 상대방을 고소했다고. 오빠가 모든 일을 처리했어? 그리고 서류 하나만 작성해줘. 무슨 서류를 작성하라는 거지? 우리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봐에 잘못을 하면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앞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서 서명하면 돼. 그냥 소가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 선미는 오빠가 별 볼 일 없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레발을 했어. 각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을 했다. 그런데 각서에는 선미가 아내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나갈 경우 추가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벌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었어. 선미가 벌금을 내지 않자 법원은 2차례 경고한 뒤에 강제로 추징했어. 선미의 집으로 집행관들이 나타나 압류를 진행했어.
선미는 처음에 마음 편히 있던 찰나 법률의 힘이 두렵다는 것을 깨닫고 심산하며 저에게 사정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주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악거지가 돼. 제발 그러지 마. 이젠 엎드려서 사과할게.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어머, 선미야, 왜 이러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미워서 악감정을 품고 소송한 게 아니야. 법률에 따라 한 것뿐이고 너도 동의했잖아. 안 그래? 울면서 빌던 선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 천하의 나쁜 여자, 날 속이려 하고 너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해. 두고 보자. 너도 망하게 만들어줄 테니. 내 맘대로 해봐. 근데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다고 했잖아. 이제 겨울이라 시작일 테니까 앞으로 더 좋은 선물을 받을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이런 나쁜 선미는 아기를 바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악담을 퍼붓고 떠나갔고 며칠 후에 남편이 화를 내고 들이닥쳤어. 당신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하려고 이혼 안 해줬던 거야? 난 탄짓을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낸다고. 그거 차려도 돌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좋아.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절대적으로 이혼 소송을 했지만 남편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였으니 소송은 기각됐어요. 전 1년의 위약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고 선미에게 3천만 원씩 벌금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둘은 벌금을 받으면서도 선미의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어요. 3년째에는 1억 원의 벌금이 청구되고 선미의 집은 경매에 걸렸어요. 선미의 집은 결국 오빠가 입찰해서 얻었어요. 이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멀쩡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회사에 다닐 순 없으니까요. 제가 웹사이트에 가서 남편이 집에 파탄을 일으켰던 것들을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다음 날 남편이 모르고 출근했던 곳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담당 상사에게 불러서 정신 차리라고 한 뒤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죠. 선미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종교는 없지만 유부남과 함께 가정을 파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척하며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교회 목사님께 가서 선미가 남편을 빼앗은 사람임을 알렸어요. 선미의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 엄격하게 존경받는 분이었다. 특히 원칙주의자이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선미가 한 행동을 들었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책임자로서 나의 부족함을 느꼈고 그것이 이런 파렴치한 일을 초래한 것이라 생각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사과를 대신해 주셨고 선미에게는 가장 혹독한 어조로 교회 안팎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일을 저질렀느냐며 비난하고 선미를 악마로 비난하며 쫓아냈습니다. 선미는 용서를 빌면서도 목사님의 격분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야 했고 결국 삶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절하면서 노고를 했습니다. 선미는 나가만히 있자 제프리가 지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돼. 나는 교회에서도 쫓기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 아, 민주야, 내가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잖아. 이제 용서해줘. 난 이제 직장도 없는 백수니까 준호가 말했다. 양육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재산 분할은 하지 말자. 손에 쥔 게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전부 가져가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남편은 선미를 노려보며 화풀이를 했다.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꼬리만 안 쳤어도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책임져. 그러나 선미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남편은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녀에게 책임지라고 말했다. 그랬지? 미쳤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굴까? 조심스러워야겠다.
동거를 비밀로 갖자고 했더니 왜인지 다 동네방네에 소문나고 있어. 넌 그런데?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 언성 높이는 말다툼하다 분노한 두 사람은 결국 머리채를 뽑아내며 싸움 시작했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담합하는 모습은 가혹했고 기묘했어. 아, 대소리네. 어쩔 줄 모르잖아. 그냥 시끄럽게 해. 여기는 내 집이야. 분투하려면 밖에서 해라. 그리고 시끄럽게 하는 건 절대 안 돼. 둘 다 거기 있든지 물러나든지 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상호 책임 떠넘기는 모습은 정말 기가 막혀. 불똥이 튀도록 전해진 일들을 보면서 패자임을 느꼈어. 전 재산을 잃은 남편은 양육비를 내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봤지만 실패하고 노동의 현장에서 살고 있더라고. 그 이후로부터 선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버림받았던 선미는 엄마를 잃은 뒤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해. 믿었던 친구와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 내가 얻은 교훈은 용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거야. 착한 것도 좋지만 어설픈 용서는 나중을 돌아온다는 거 다들 명심하기 바라. 만약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걸 우물고 늘어지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